안녕하세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던 남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신당한 적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내 가슴에 앙금을 남긴 원수를 만나 통쾌하게 복수하는 일을 말이죠. 저는 주로 상상으로만 끝나고 마는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당시 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사연털이를 해볼게요. 저는 나이 33세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인연은 꽤나 길고 특별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서울 근처의 수도권 지역에 살았는데 아내와는 같은 동네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이었죠.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었는데 그 전부터 서로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너 조한수 맞지? 우리 아빠 친구분 아들. 나도 너 알아. 이수진이지?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끼리도 서로 동갑내기 친구셨거든요. 아니 친구라기보단 앙숙이셨죠. 두 분 또한 어릴 적부터 그 동네에 사셨다는데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해요. 어쩌다 동네에서 서로 마주칠 때면 서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비로 시작해 시비로 끝나기 바쁘시더라고요. 야, 곰탱이. 너 내가 내 구역에서 돌아다니지 말랬지? 왜 너희 집 근처 마트 두고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 뭐래 이 앞사비가? 마트에서 할인 행사 한다니까 왔지? 내가 너 보러 왔겠냐? 너야말로 공기질 괜히 나쁘게 만들지 말고 집구석이나 처박혀 있어. 저희 아버진 장인을 주로 얍삽이, 장인은 저희 아버지를 곰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서로 상반된 스타일의 두 분의 덩치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과 아내와 처제 또한 서로의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게 되더라고요. 남편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 아내인 어머니와 장모 또한 서로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두 분은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부딪히셨다는군요. 두 분은 성격이 상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마찰을 빚을 일이 많았던 겁니다. 한 번은 장인이 중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에게 결투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 두 분이 말씨름을 하는 것도 직접 들었었어요. 야, 너 그때 기억 안 나냐? 이 앞사봐? 정정당당하게 결투하자고 하더니 시작하자마자 미리 쥐고 있던 흙모래 내 얼굴에 뿌린 일 말이야. 예전부터 강약 약강에 축구 같은 게임을 해도 반칙만 일삼고 넌 비겁하게 안 살면 이기는 법을 모르냐? 이기는 게 장땡이지 싸움에 정정당당이 어딨어? 우리가 정식 스포츠 경기를 뛴 것도 아닌데 애들 놀이에 반칙 좀 하면 어때서? 그리고 넌 그렇게 강자인데 강하기만 해서 동네 양아치 형들한테 그렇게 벌벌대면서 돈 뜯겼었냐? 내가 다 봤다 그때. 너 눈물 콧물 짜면서 형들한테 봐달라고 사정하는 거. 맨날 정의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겁쟁이니 비겁자야. 겁 좀 많아도 대놓고 비열하게 사는 너보단 내가 훨씬 낫다 이 찐따야. 반면 아내와 저는 친구들과 다 함께 잘 어울리던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던 우리 사이에 잠시 묘한 감정이 싹튼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아내가 당시 저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 경찰이었던 전 여자애들보단 운동과 몸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때문에 저는 당시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정군으로 인해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경찰의 꿈을 이루게 됐죠. 그러다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31살의 어느 날 나갔던 동창회에서였어요. 야, 조한수, 나 기억해? 나 수진이야. 너 진짜 몰라보겠다. 이수진,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가 널 어떻게 했겠니? 그때는 두 번째로 열린 동창회였는데 아내는 저와 달리 이전 동창회부터 나와서 저를 찾았다는군요. 성인이 된 후 두어 번 연애를 했지만 꼭 한 번씩은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반갑게 제외한 우리를 보며 짓궂게 놀렸습니다.
야, 조한수, 이수진, 너희 예전에 사귀지 않았냐? 사귀긴 무슨, 오버 좀 하지 마. 그래, 맞아. 우린 사귄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한수를 많이 좋아했지. 기억하지, 한수야? 네가 내 첫사랑인 거. 오랜만에 만난 아내는 전보다 한층 털털하고 멋져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아내의 근황을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야, 한수야, 너 그거 아냐? 수진이 얘도 고2 때 서울로 이사도 하고 지금 한의사도 됐대. 지금 무슨 꽤 큰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경찰인 너랑 연봉부터 다를걸? 이젠 수진이가 아니라 한수 네가 만나달라고 매달려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아우, 멋지다, 수진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 이렇게 성공했네. 늦었지만 축하한다, 야. 서로 어릴 적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등 좋은 모습으로 만나니 동창회에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른이 된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그 뒤 제게 따로 연락해 적극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 또한 당찬 아내의 모습에 마음에 움직여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아버지, 수진이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왜 저랑 같은 반이었던 이수진이요? 뭐? 기억하다 마다. 걔 이계수 그 자식 큰딸내미잖아. 맞아요. 이번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요. 한의사가 됐대요. 대단하죠? 한의사? 대단한 개뿔. 그놈 자식인데 인성이 훌륭해야 얼마나 훌륭하겠어. 너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나쁜 물 옮아. 아내를 제외한 날 저는 아버지께 아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앙숙이었던 친구분과 안 본 지도 오래됐으니 이젠 앙금이 흐려지셨겠거니 싶어서요. 하지만 아버진 아내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질색팔색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또한 그 집 여자도 참 교양 없는 사람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의 집 또한 비슷한 반응이었더군요. 때문에 우린 만남을 시작하긴 했지만 양가의 말도 못하고 비밀 연애를 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연애 1년 반 만에 우리 입으로 양가에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 누구랑 뭘 해? 임신?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 죄송하다는 말 말고 다시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지금 내 얘기가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 들으셨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친구분 딸인 수진이랑 연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임신 5주 차인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 수진이랑 우리 아이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심을 한다고 했건만 우린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저는 즉시 프로포즈를 했고 집안에 이 사실을 알렸죠. 예상은 했지만 특히 저희 아버지께선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진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하셨는데 차마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그러지도 못하시더군요. 아이고, 두야. 아이고, 골 아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꼭 수진이랑 우리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 남자는 항상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몰매를 맞을 각오라고 처가에도 결혼 허락을 맡으러 갔습니다. 역시나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제게 장인은 휴지과 리모컨 등등 손에 아주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져댔죠. 네가 금지옥역 키운 우리 딸을 감히 웨딩드레스도 입기 전에 임신을 시켜? 그것도 조봉필 그 망할 놈의 자식 핏줄을. 너 이제 내 딸 인생 어쩔 거야. 당장 해치워.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저 허락해 주시면 사위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자신 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해요. 나 이 사람 좋아요. 중학교 때부터 엄청 제가 짝사랑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아이 절대 못 지워요. 그런 장인의 곁에서 장모 또한 아이고 조상님 하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은 모두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에 결국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번만은 점잖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역시는 역시나더군요. 어이, 조봉필이 자식 한 번 잘 키웠네. 남의 딸 인생을 망치는 망할 자식으로 말이야. 우리 아들도 잘한 건 없다지만 남녀 평등이 만연한 이 시대 왜 내 아들한테만 책임 전가하냐? 너 내 아들한테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거 네 딸도 똑같이 망할 자식으로 폄하하는 말이야. 어따 대고 우리 딸이랑 네 아들을 비교해? 우리 딸 한의사야, 한의사. 쥐꼬리만한 박봉 받는 이 경찰 아들하고 사회적 신분이 틀리다고. 왜 이래? 아직도 돈 가지고 직업 귀천 따지는 일자무식인 인간들이 있다더니 그게 너였구만. 요새 지천에 깔린 게 돌팔이 의사라더라. 그에 비해 우리 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의감으로 꽉꽉 들어찬 민중의 지팡이야.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당연히 집도 네 아들이 해오겠지? 원래 남자는 지, 여자는 혼수잖아.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해오면 우리가 혼수 채워줄게. 요새 서울 물가가 얼만데 남자 여자 소리를 하냐? 꼭 꼰대들이 저렇게 옛날 생각만 하면서 무식한 소리를 해대지. 야, 나이가 들면 뒤처지지 않게 세상에 대한 공부 좀 해라. 맨날 술만 처마시지 말고. 다른 데는 삐쩍 골아가지고 술배만 디립다 나온 것 좀 봐. 뭐? 난 배만 나오기라도 했지. 넌 배뿐 아니라 온몸이 덕지덕지 살 아니냐? 이건 살이 아니고 근육이거든? 이 앞삽이 멸치야. 아휴, 한수 아버진 입이 험한 건 여전하시네요. 교양 없게. 교양 없는 건 수진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시죠. 애초에 먼저 시bil 건 게 수진이 아버님이잖아요. 그 와중에 양가 어머니들까지 거드는데 골이 울리더라고요. 처제와 제 두 동생은 고개만 도리도리 젓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결국 싸움의 주동자인 두 아버지를 말렸고 그렇게 거의 체할 뻔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우린 임신 3개월 차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마침 예약이 취소된 예식장을 구해서 말이죠. 솔직히 그때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혼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준 아내와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을 저는 한 남자로서 절대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게 결혼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아이랑 꼭 행복하게 잘 살자. 비록 양가 부모님들끼린 사이가 좋지 않지만 우린 그런 가족들의 불화를 이겨내고 끝까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우린 적어도 우리 둘끼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정말 짧았죠. 아내는 임신 6개월째인 24주 차에 계류유산을 하고 말았거든요. 원인은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심정지였습니다. 말이 계류유산이지 사실상 그 시기 정도면 사산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수술을 통해 이미 숨이 멎은 아이와 이별하게 됐는데 그 뒤 몸보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무리하지 말고 일찍 일을 쉬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분명 우리 아기를 지킬 수 있었을 거야. 아내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보다 아내의 상처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저는 힘들다는 말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런 아내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긴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난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데 당신은 왜 그렇게 멀쩡해 보여? 당신은 우리 아이가 떠난 게 안 슬퍼?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 그런데 나보다 당신이 훨씬 힘들 것 같아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당신 보살펴 주려고 버티는 거야. 그래? 가슴이 아파?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양심? 그래, 양심. 솔직히 당신이 그깟 경찰이 아니라 적어도 나처럼 한의사 정도만 됐어도 내가 그 몸으로 일한다고 무리는 안 하지 않았겠어? 주위에서 왜 고작 경찰이랑 결혼하냐고 말릴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우리 부모님이 말릴 때 들었어야 했다고. 당신이 남편으로서 임신한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 해교 동화 읽어주기? 집안일 해주고 내 다리 주물러주기? 그건 그냥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유산한 건 전부 당신이 무능력한 탓이야.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더 노력하고 잘했어야 했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전처럼 밥이라도 잘 먹어주라. 어? 아내는 모든 원흉의 화살을 저에게 돌렸고 날이 갈수록 쌀쌀맞고 예민해져 갔어요. 때문에 가끔은 다툼이 일 때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금세 고개를 저으며 다 제 잘못이라고 참고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쳐 갔어요. 나 피곤하니까 거실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랬잖아.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시비라니. 당신이 옆에 누워서 거슬리지도 말라고 해서 지금 TV 볼륨 3으로 해놓고 보고 있잖아. 잘 들리지도 않아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아예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지금 내가 예민하다고 내 탓하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고작 조용히 하라는 것도 못 지켜줘? 여보. 아내는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제게 물건까지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과거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제게 장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내의 그런 괴팍한 성질은 장인을 빼닮은 거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문제는 장인 장모의 행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장모는 늘 저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고 시큰둥하게 대하곤 했는데 장인의 행동은 차원이 아주 달랐습니다. 장인은 제가 처가에 가거나 장모와 함께 아내를 보러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자네, 설마 몸도 마음도 힘든 데다 돈도 자네보다 잘 벌어오는 우리 딸한테 집안일 같은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애가 피골이 상접한 거 좀 봐. 자네가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주니까 애가 저렇게 마른 거 아니야? 자네, 우리 딸 데려갈 때 나한테 뭐라고 했나? 자네가 우리 딸이랑 뱃속의 손주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런데 자네가 뭘 책임졌나? 무능력한 자네 때문에 우리 손주도 떠나고 우리 딸 인생도 망가진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놈의 죄송. 그 말은 누가 못해. 경찰은 개뿔. 지 처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경찰은. 어디 가서 자네 부친처럼 꼴에 정의로운 척 책임감 있는 남자인 척 허세 부리고 다니지 말게. 에휴, 입맛 떨어져. 여보, 수진아, 우리끼리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자. 자넨 따라오지 말고 집 청소나 하고 있어. 너무 서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처가에서 제게 가끔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었던 건 저를 불쌍히 여겼던 처제 한 사람뿐이었죠. 아무리 처가도 그 자식인 아내도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걱정하셨는데 아내는 자신이 걱정돼서 찾아온 저희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유산 후에 집사람이 너무 많이 예민해져서요. 언젠간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당분간 두 분은 저 혼자서 찾아뵐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아이를 잃으면 특히 여자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어떤 부부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오는 거 아니겠니? 네가 새아가 좀 잘 위로해 주거라. 에휴, 따지고 보면 네가 죄인도 아닌데 난 너무 속상하다. 설마 너 그 이계수 자식한테 구박당하고 그런 건 아니냐? 그놈 성격에 그런 꼬투린 자꾸도 남을 놈이야. 괜찮아요. 설사 그렇다고 한들 이건 제가 감당해내야 할 일인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은 그냥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어머닌 같은 여자로서 아내를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아버진 장인의 성격을 안다며 저를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힘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라면 아내가 힘들 때 때로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와 저 중
저 혼자만 처절하게 부부로서의 의리를 지키고 있었더군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지만은요. 당신 또 처가 가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 집 가는데 뭐 문제 있어? 처가에 갈 수야 있지만 당신 요즘 집보다 처가에 가 있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은 거 알아? 난 요즘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건지 나 혼자 사는 집에 당신이 가끔 들르러만 오는 건지 헷갈려. 이 집에 있으면 자꾸 떠나보낸 우리 아이 생각만 나서 괴로운데 어쩌라고 그럼. 날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더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내는 점점 집보다 처가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마음에 부모님 곁이 편할 수도 있으니 처음엔 이해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외박이 잦고 아내의 모습을 보기도 힘들어지자 저도 사람인지라 불만이 생겼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오히려 이해심 없는 사람이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 전보다 훨씬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 1년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통보를 하더군요.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 이혼해줘.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원래 애초부터 직업도 벌이도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 게다가 양가 부모님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이었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점을 보고 왔는데 당신하고 나 상극이래. 둘 중에 한 명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혼하라고 했대. 아내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제 노력을 짓밟듯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말했어요. 어떻게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어? 비록 소중한 우리 아이는 잃었지만 당신만은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당신은 어땠어?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나를 탓하고 무시하기만 하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그런 나한테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이혼을 통보해? 나도 아쉽지. 잘 살아보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 된 거. 근데 우리 아이가 떠나면서부터 우리 관계도 그렇게 끝이 났던 거야. 난 벌이도 시원찮고 별 볼 일도 없는 당신한테 더는 마음 없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마음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나 씻으러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마음 정리 좀 해봐. 아내는 망연자실해 하는 저를 두고 유유히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를 더 붙잡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너무 괴롭지만 이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싶어 체념하던 그때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무신고 화면을 봤더니 그곳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전화는 연달아 3번이나 더 걸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촉인지 뭔지 그 전화가 왠지 너무 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한 뒤 SNS로 번호 주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그 사람은 낯선 얼굴의 남자로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내에게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뒤 다음날 그 남자에 대해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받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그놈은 아내와 약 7개월간 만남을 갖고 있던 상간남이었던 겁니다. 그놈은 돈 좀 있는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심지어 한 번 이혼까지 한 놈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제게 충격과 배신감을 준 사실은 바로 그놈을 장인이 건너 지인을 통해 직접 아내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젓이 남편 있는 자기 딸한테 다른 남자 소개시켜줘?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조사 결과가 담긴 종이를 꽉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처가에 놀러 간다는 핑계로 그놈을 아주 자유롭게 만나고 다닌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저는 당장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아내가 그날도 처가에 간다는 핑계로 그놈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분해서 눈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저는 예약했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정하게 나오던 두 연놈의 앞을 덮쳤습니다. 야, 이수진! 아,
깜짝이야. 뭐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 아버지란 인간이 유부녀인 딸한테 버젓이 이웃남을 소개시켜 준 거. 그걸 또 좋다고 7달이나 만나고 있던 당신의 파렴치한 행동이지. 뭐야, 당신 내 뒷조사한 거야? 아내는 그런 제 말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얼굴에 철판을 두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나 남자 있어. 오히려 잘 됐네. 괜히 또 가정을 지키네 만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느냐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당신도 보다시피 내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거든? 위자료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제 빨리 이혼해줘. 아, 그쪽이 우리 수진이랑 산다던 능력 없는 남편분? 실제로 보니 한층 더 무능력해 보이시네요. 남잔 재력이고 생명인데 집도 잘 살고 사업하는 저랑 다르게 그쪽은 집도 평범, 허리도 박봉이라면서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수진이가 훨씬 아까우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 저한테도 소송 걸려면 거세요. 그깟 위자료 몇 푼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람은 끼리끼리라더니 상간남 또한 아주 당당하더군요. 제가 경찰만 아니었다면 두 연놈을 그 자리에서 불지옥에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분노로 두 주먹만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아내에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놈으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오히려 중학생 시절의 어린 내가 네 그 썩은 떡잎을 똑똑하게 알아봤던 거야. 그랬으니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네 마음을 안 받아줬겠지. 그래, 분하겠지. 어디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 그래봤자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 아니겠어? 패배자? 그래, 지금은 네 눈에 내가 패배자로 보일 수 있겠지.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게 나는 승리라고 생각 안 해. 당신과 난 싸움으로 인한 승자 패자가 아니라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일 뿐이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당신은 비겁하고 비열한 당신 아버지랑 본성이 똑같은 인간이야. 오히려 이 기회에 당신 실체를 똑똑히 알려줘서 고마워. 평생 내 인생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말아먹을 뻔한 거 고작 2년도 안 돼서 도망치게 해줘서 말이야. 아, 이봐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아내한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아내야? 이젠 당신 아내가 되겠네. 어디 저런 사람 마음을 휴지 조각 취급하는 쓰레기 데리고 가서 잘 한번 살아봐. 뭐 오물이랑 쓰레기랑 만나면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혼? 그래, 해줄게. 나도 바라는 바야. 그리고 당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나 같은 남편 놓친 거 나중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상처 입은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던 나 같은 사람 당신은 2번 다시 못 만날 테니까. 저는 분노로 부들대는 목소리를 애써 침착하게 내리누르며 그 연놈들에게 독서를 퍼붓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선 할 말이 없었는지 연신 뭐야 어이없어 하고 중얼거리는 아내와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아내와 잠시도 마주치기 싫어서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동생들은 각각 지방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터라 집에 다행히 방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 선택이 어리석었던 모양이에요. 집은 금방 구해서 다시 나갈 테니까 그동안만 잠시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제게 모든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뒤로 나자빠지셨습니다. 특히 성격이 불같으셨던 저희 아버진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셨어요. 이계수 그 개자식이 끝까지 우리 집안을 물먹여? 한수 너 앞장서라. 내가 아주 그놈을 요절을 내버리려니까. 아버진 잔뜩 흥분해서 저를 거의 질질 끌고 처가로 향하셨어요. 나중에 혼자 찾아가서 장인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던 전 말리지도 못할 정도로 화가 나신 아버지가 걱정돼 쫓아갔던 거죠. 아버진 아직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 모르는 장인이 문을 열어주자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 얍사봐. 넌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하는 짓이 더 더럽고 야비해져 가냐?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조서방, 자네 지금 자네 애비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난동인가? 흥, 이놈 시침 떼는 것 좀 보소. 야, 이 인간 말종 자식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몰래 네 딸한테 다른 남자 소개시켜줬다며? 우리 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봤단다. 뭐? 허참, 그걸 또 어떻게 알았대? 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줬어야지 참. 그래, 내가 소개시켜줬다. 어차피 우리 딸 발목 붙잡던 애도 사라졌으니 잘됐다 싶어서 내가 니놈 아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잘난 놈을 우리 딸한테 만나보라고 했어. 그게 왜? 멀리 보면 그게 내 딸을 훨씬 더 위하는 일 아니겠냐? 그게 지금 부모로서 자식한테 잘하는 짓이냐?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잡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걸 부추겨? 에라이 바퀴벌레 같은 놈아. 우리 딸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너 배알 꼴려서 그런 거 아니냐? 꼬우면 너도 네 아들한테 더 잘난 여자 소개시켜주든가. 그럼 될 거 아니야? 왜? 네 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소개받는다는 여자도 없지? 네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하는 우리 아들을 네 딸이 지겹게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 모르냐? 네 딸이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한 줄 알았더니만 역시나 지 애비랑 똑같은 애였네. 지가 들어가는 길이 시궁창인 줄도 모르고 아주 지 집처럼 찾아서 잘 기어들어가고 있었어. 뭐야? 너 지금 우리 딸 욕했냐? 네 딸 욕먹일 짓은 네가 먼저 했지, 이 쓰레기 자식아. 아버진 뻔뻔하게 구는 장인을 잡아먹을 듯 삿대질을 하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약이 오른 장인은 저희 아버지께 마구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이대로 뒀다간 정말 주먹질이 오갈 것 같아 저는 아버지 앞으로 뛰어들어 장인을 막았습니다. 그리곤 장인을 노려보며 말했죠. 감히 누가 아버지 몸에 손을 대려고 합니까? 있죠, 아저씨. 아저씨는 제가 본 인간들 중에 가장 최악이고 한심한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라고 부추기는 부모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뭐야? 아이 썩을 놈이 감히 어른한테.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취급을 하죠. 마음 같아선 존댓말도 안 하고 싶은데 저는 부모님께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항상 지켜야 한다고 배워서요. 부모에게 배운 거라곤 남 배신하는 짓거리밖에 없는 아저씨 딸과 다르게요. 아저씨는 아저씨 딸을 더 나은 길로 이끈 것 같죠? 아니요. 아저씨는 아저씨 딸을 시궁창으로 내몬 거예요. 사람 도리를 저버린 사람에게 꽃길이 펼쳐져 있겠어요? 저는 이만 이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빠질 테니까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잘 사세요. 아버지, 이만하면 할 만큼 해주셨어요. 우리 이만 가요. 가긴 어딜 가. 내 저놓고를 아주 묵사발을 내줘야. 그래봤자 아버지 주먹만 아파요. 저런 인간들한텐 그럴 가치도 없어요. 장모는 그 와중에 아들도 아비도 똑같이 가진 것 없는 인간들이 자존심만 있다며 비아냥대더군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참 교양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건만 아버진 장인에게 한 방 못 먹여준 것이 계속 분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진 그 뒤 인맥이라는 인맥은 다 끌어모아서 친구들 모임, 원래 사셨던 지역의 모임에 장인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셨어요. 장인은 열이 받아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저한테까지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야, 이 자식아! 지금 너랑 나랑 같이 아는 사람들 죄다 전화와서 나한테 욕짓거리하고 난리도 아니야. 인간이 왜 그러고 사냐고. 나이값도 못하는 버러지라고 아주 난리라고. 왜 집안일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퍼뜨려? 나한테 비겁하다 어쩌다 하더니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네가 그랬잖아. 개싸움에 정정당당이 어딨어? 시비는 네가 먼저 걸었어. 똥밭에 뒹군 개놈을 똥 묻은 개라고 소문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개 짖는 소리 그만하고 끊어. 아버진 장인을 실컷 약올리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진 아내가 일하는 한의원까지 찾아가 죄다 엎어버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저녁 아내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죠. 당신 아버지 진짜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만 망신 주면 됐지. 왜 내 일터까지 와서 내가 바람이 났네 어쩌네 소리를 지르고 가는 거냐고. 나한테 글쎄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 잘 있었냐? 요새 우리 아들 배신하고 돈 많은 이혼남이랑 바람 피우느라 바빴다며? 그걸 또 네 아버지가 소개시켜줬다지? 이야, 그래서 그런지 못 본 새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낯짝도 좋아졌네. 오래 차오른 그건 욕심이냐 심술이냐? 아, 여러분, 여기 의사가 말이죠. 이제 곧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전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유부녀 주제에 바람 피우다가 걸리니까 위자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한 항찬 신여성입니다. 요새 세상이 바뀌었다더니 바람 피우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게 됐나 보네요. 우리 때랑 참 달라요. 그죠? 아, 이렇게 떠들었다니까. 가뜩이나 우리 한의원 대부분 환자들이 최소 5, 60대 이상인 분들인데 바람이란 단어에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 분들인 줄 알아? 나 덕분에 개망신 당하고 오늘 진료도 다 망쳤다고. 원장님께도 불려가서 엄청 깨지고 하루 종일 한의원 사람들 손님들 수군대는 소리 듣다가 도망치듯이 퇴근했다고. 이제 내 이미지 어쩔 거야? 그 이미지를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잖아. 네 아빠랑 합작해서. 그러게 애초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꼴 좋게 됐다. 자업자득이니까 네가 싼 편은 뒤처리 스스로 잘하시고요. 나한테 얼마든지 주겠다던 위자료나 잘 지급할 생각하세요.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러다가 걔네 한의원에서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이라도 걸면 어쩌려고 거길 찾아가셨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지 잘못도 모르고 너한테 전화해서 그랬다고? 휴, 지 애비 닮아서 아주 뻔뻔하긴. 그렇게 한 방 먹였으니 됐다. 넌 경찰이라 혹시라도 법에 걸릴 일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뒤집어 엎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래서 너 대신 이 애비가 발벗고 나선 게다. 그런 놈들은 그렇게 개망신 좀 당해봐야 돼.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아버지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께 더 이상 못난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했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창들에게 아내와 아이를 가감없이 모두 퍼뜨렸고 아내는 결국 동창들 사이에선 얼굴도 들지 못하게 다니게 됐습니다. 뭐 그만한 각오는 하고서 그런 일을 벌였을 테지만은요. 그 뒤 친구들에게 듣기로 전처는 그놈과 재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몇 달 뒤 쫓겨나듯 일하던 한의원에서 그만뒀다는군요. 워낙 소문이 안 좋게 났으니 한의원 측에서도 전처를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뒤 전처는 조금 더 작은 한의원으로 일터를 옮겼다는데 그렇게 조금의 타격을 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있어도 되는데 정말 나갈 생각이니? 다 큰 자식이 이혼까지 해서 부모님께 짐이 될 수는 없죠. 어차피 근처로 집 구할 거라 자주 놀러 올게요. 저는 이혼을 마치고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까도 했지만 자꾸만 어머니가 제 방을 치워주시고 식사까지 차려주느라 고생하시니 죄스럽더라고요. 때문에 두 분께 부담되지 않게 독립한 뒤 두 분을 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뵈며 살았죠. 저는 이혼에 대한 상처를 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전처와 전 장인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인간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응징해 주려고 열심히 발로 뛰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많이 치유되고 분노도 많이 사그라들더군요. 다만 뭔가 제대로 복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약간의 응어리가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5년 뒤 아주 절묘한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지 뭐예요? 그건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죠. 뭐야, 저 택시기사 분명 술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마치 사람이 휘청거리듯 차선을 오락가락하던 택시를 보게 됐어요. 택시 기사나 손님에게 항의받는 경우가 많아 택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 택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싶어 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창문을 두드리며 기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는 분명 캥기는 게 있는지 창문을 열지 않고 버티더군요. 저는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보챘어요. 버티셔도 소용없습니다. 얼른 여세요. 결국 그 기사는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군요. 역시나 창문을 내리자마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훅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고의로 얼굴을 숨기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보세요,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선생님께도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얼른 협조해 주세요. 아, 예. 그제야 기사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는데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5년 전 저를 이혼시킨 장본인 전 장인이었거든요. 장인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어떻게든 저를 모른 척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저는 하필 이런 데서 이 인간을 마주치나 싶어 웃기기도 황당하기도 해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5년 전에 절 손수 이혼시킨 전 장인 아니십니까? 아이고, 뭐 이런 데서 다 보는구만. 그래, 잘 지냈나? 당연하죠. 그 상종 못할 더러운 집구석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됐고요, 저 공무집행 중입니다.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얼른 푸세요. 저는 내심 속으로 요놈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술을 분명히 먹은 게 뻔하니 저는 장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기를 재촉했어요. 그러자 장인은 쓸데없이 버티려고 들더군요. 이계수 씨, 이거 버틴다고 끝날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얼른 부세요. 자꾸 이러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네. 부네, 불어. 여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처벌이란 소리에 결국 장인은 슬그머니 측정기에 바람을 불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장인은 입으로 바람을 분 게 아니라 입은 신용만 할 뿐 콧바람을 불더라고요. 순간 너무 웃겼던 저는 이를 꽉 물고 다시 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 장인은 다시 한번 또 입으로 부는 연기를 하며 콧바람을 불더군요. 그 순간 콧물 한 방울이 발사되는데 더럽기도 하고 배가 찢어지게 웃기기도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들었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부세요.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근엄한 목소리로 장인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러자 그제야 장인은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보게, 조서방. 제발 한 번만 봐주게. 그래, 나 술 마셨네. 저녁을 먹다 보니까 제육맛이 아주 기가 막혀서 소주가 술술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나 안전운전했네. 이대로 집에 얌전히 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자네만 조용히 하면 무사히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게 아닌가. 나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예정을 생각해주게. 예, 예정을 생각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딱 법대로만 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법대로 말고 정대로 하자고, 정. 네, 알겠습니다. 미운 정대로 그럼 일 처리하죠. 사실 법대로나 미운 정대로나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요. 그 말이 위안이 된다면 뭐 해드릴게요. 이제 그만 시간 끄시고 협조하시죠. 이계수 씨. 경찰이 이렇게 시덥지 않은 말로 시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직업 아닙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자 결국 장인은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의 농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라 잃은 표정이 된 장인에게 싱긋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계수 씨,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안전하게 서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시죠. 자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네, 예정 생각해서 빠져나갈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법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날 장인은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즉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치욕을 선사해준 인간에게 우연치 않게 최고의 복수를 해준 순간이었죠. 물론 저와 진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도 저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절대 봐주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 정당하게 복수하니 기분이 참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그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진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더군요. 이야, 이 앞사비 자식 아주 제대로 걸렸구만. 어떻게 이 넓은 서울에서 그것도 그 많은 경찰들 중에 하필 너한테 걸렸냐? 아주 속이 시원하다, 시원해. 그놈은 원래부터 싹수가 아주 노란 놈이었어. 술을 그렇게 맨날 들이키더니 결국 술로 나락을 가는구만. 그래도 네가 타이밍 좋게 잡아서 엄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아, 오늘은 속 시원한데 사이다나 한 사발 마시고 자야겠다. 우리 아들, 너도 오늘은 두 발 뻗고 푹 자. 아버지의 말씀처럼 저는 그날 정말 단잠을 잤습니다. 이제야 가슴속에 있던 작은 응어리가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젠 정말로 그 집 인간들에 대해선 생각도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후 시간이 흘러 전 장인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택시 기사라는 직업도 당연히 영영 잃게 됐어요. 나중에 동창들을 통해 안 사실인데 전처는 재혼한 그놈과 이미 재혼 4년 뒤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사업체를 운영했던 그놈은 알고 보니 사업 말아먹기에 달인이었다네요. 사업에 미쳐서 자기 부모 돈을 계속 끌어다 쓰다가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결국 절연당하고 전처가 모아둔 돈도 사업에 전부 끌어썼다가 또다시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전처는 그놈과 갈라서고 지금 자기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혼을 벌써 2번이나 했으니 앞으로 또 결혼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너 전 처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 처제가 그 소굴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나마 축하해줬죠. 야, 한수야. 이수진 걔 진짜 뻔뻔하다. 요즘 얼굴에 무슨 철판을 깔았는지 은근슬쩍 동창 애들한테 전화해서 네 소식을 물어본대. 그리고 은근하게 너랑 다시 만날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인데 애들이 미쳤다고 걔 말을 들어주겠냐? 그리고 우습게도 요즘 전처는 친구들을 통해 저와의 만남을 다시 시도하는 것 같더군요. 역시 한수 같은 남자가 진국이었다느니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제게 말을 전해준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만 말해줬네요. 꿈 깨라 그래라. 제가 앞으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보살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듬직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언젠간 정말로 전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국인 사람을 만날 수 있겠거니 마음 편히 생각하면서요. 마치 제가 이혼한 뒤 좋은 사람을 만나 각각 결혼한 제 2 동생처럼 말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인생엔 좋은 날이 더 가득하겠죠? 물론 제 사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모두에게 이런 통쾌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은 신경조차 쓰이지 않을 정도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복수를 같은 아픔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 곳곳에서 민중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경찰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비록 가끔 무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는 등 고난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의로움이 결국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국민을 위해 모두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경찰관님들 늘 건강하시고 저도 같은 경찰로서 응원할게요.